강의 재밌게 많이 듣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유튜브 강의에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 교육할 때는 이 PPT를 써요. AI 시대 부모 교육 여기 있죠. 네. 내용이 좀 다르죠. 이제 이걸 또 이제 강의하면 2차 강의가 되기 때문에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책을 좀 받았나요? 아까 네. 하나 제가 질문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에다가 그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정리를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를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 몇 살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유초등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1번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어쩌면 부모가 자식의 진로에 간섭하는 걸 불법화해야 된다. 또 이런 말도,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될 수 없는 얘기지만 제가 이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는 모범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녀에게 뭔가 진로 설정을 해주고 코칭을 하려고 들다 보면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로 봤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념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자녀의 교육이나 진로 설정에 부모가 손을 떼는 게 더 유리한 시점이 이미 넘어섰다고 봐요. 아예. 넘어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면 안 되냐면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한테 학원비를 주면서 학원에 가라고 하는 짓을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게 이게 오히려 그 아이가 4차 산업혁명기에 딱 맞는 뭔가를 준비할 기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4차 산업혁명기에 준비할 기회도 사라지게 되거니와 내가 번 돈이 사라져요. 그 또 하나는 강제로 시켰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얘는 도파민 회로가 발달을 하지 않아요. 도파민 회로는 자기 주도성이 없으면 발달을 안 하거든요. 도파민 회로가 발달 안 하면 아까 제가 일부 강의에서 건강이 나빠진다고 그랬죠. 면역력이. 자, 도파민 회로가 발달하지 않은 아이는요. 일자리의 시대가 놀자리의 시대로 바뀔 무렵에 대다수가 실험을 맞이하는 시대에 견딜 수가 없어요. 죽게 되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자가적으로 면역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취미가 일이 되고 취미가 공부가 되고 전체 학교를 동아리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그 능력, 즐기는 패턴, 즐기는 태도를 우리 아이들은 누군가한테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뭔가 모방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말 교육혁명이 일어나서 초중고등학교 전체가 교실이 동아리화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걸 못 즐기는 애가 있다는 거죠. 누가 못 즐길까요? 부모한테 관리받았던 애는 못 즐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주도성이 이미 꺾였기 때문에. 자기주도성이 꺾이면은 호기심하고 동기부여 능력이 동시에 꺾여요. 왜냐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정신에게 하는 역할이 동기부여, 그러니까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 이후에 또 해볼까라는 동기부여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해볼 거리가 뭐 없을까? 이게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 된 다음에 자기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뭔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그걸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실패나 좌절을 하겠죠. 근데 미래 사회에는 성공 확률보다는 좌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보다 잘하는 놈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자기보다 잘하고
그러니까는 일하다가 쫓겨날 가능성이 많고. 그럼 좌절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취미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다시 순환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도파민의 양이 충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체질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면은 자식이 있을 때, 특히 엄마들한테 제가 경고를 하는데, 단순하게 살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가지고는 아이들한테 그런 태도를 전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잠을 잘 때 설거지나 빨래를 다 하란 말이에요. 그 아이가 눈을 떠서 나를 바라볼 때는 엄마는 뭔가에 몰입하는 모습만 보여줘야 돼요. 차라리 얘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직장에 데려올 수 있다면, 엄마 아빠의 직장에 데려올 수 있다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뭔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지금은 학교보다 엄마 아빠의 직장에서 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게 저는 훨씬 좋은 시대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애가 재밌을 때만 두뇌에서 뭔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영감이 나오려면 두뇌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돼요. 약간 완벽하게 몰입을 해서 그 일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그걸 무라일체의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무라일체의 상태가 돼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학습된 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가 딱 결합했을 때 창의성이 나오거든요. 진짜 새로운 창의성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무라일체의 상태에 가는 데 있어서 워밍업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한 5시간, 조금 하다 보면 3시간, 1시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무술의 고수는, 그러니까 무술의 하수와 고수가 있어요. 무술의 하수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싸워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 그 경지, 자기의 최고의 실력이 나오는 경지에 가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근데 무술의 고수는 그게 1초 만에 갈 수도 있고 3초 만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고수는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죠. 언제나 최고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그게 진짜 고수, 이제 도사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창의성이라는 것도 창의성 하수가 있고 창의성 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아이와 함께 부모 자신부터 어떤 일에, 어떤 취미나 어떤 업무나 어떤 책 읽거나 이런 거에 서너 시간 이상 몰입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한테, 그 아이는 창의성의 하수로 자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애가 잠잘 때 살림을 하고 애가 일어났을 때는 뭔가 엄마의 취미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눈 뜨고 있을 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버리면 제가 그걸 어떤 상태로 가냐면은 ADHD형 정신분열증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봤을 땐 딱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왔다 갔다 어수선하고 이거 잠깐 하다가 저거 하다가 드라마 잠깐 보다가 개모임 나가서 뭔가 우리 엄마가 3시간, 5시간 동안 몰입하는 모습을 자기 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직장에 가 있어요. 학교에 딱 갔더니 어떻게 돼? 학교는 50분 수업, 10분 휴식. 학교에서도 3시간 이상 몰입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뭔가 괄목할 만한 발명을 했다거나 사업의 CEO가 됐다거나 하는 사람들의 어린 시절을 연구해 보세요. 주변에 굉장히 장시간 동안 몰입하는 어른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장시간 동안 몰입하는 어른이 눈에 띄지 않으면 걔는 절대 창의성의 고수가 되질 않아요. 왜? 무라일체의 상태까지 갈 수 있는 두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자, 엄마나 아빠가 주변에서 뭔가 이렇게 몰두를 하잖아요. 그럼 애가 호기심이 있어서 보기도 하고, 근데 너무 몰입을 하니까, 그리고 그걸 좀 약간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인생 쓰면서 하면 안 돼요. 저 재밌나 봐. 이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 누군가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오랫동안 봤어요. 자기 옆에서. 예를 들어서 고시 준비하는 삼촌이 있었던 거야. 자기 대가족 제도 때.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긍정적이에요. 도파민이 많아 애들은. 그래서 자기 주변에서 누군가 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 재밌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책상에 앉아서 책 보는 게 재밌는 행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 책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책에다 꼭 낙서합니다. 꼭 엄마 아빠가 보는 책에다 낙서를 해요. 끼워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혼자 재밌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이 놀자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자기 책에다 낙서한다고 혼내면 절대 안 됩니다. 늘 애가 낙서할 수 있는 제2의 책을 밑에다 껴놔야 돼요. 더 빳빳하고 더 컬러풀한 걸로. 그래서 내 책에 낙서하는 순간 옆에 딱 주고 계속 낙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나는 책 보고 얘는 낙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게 좋은 행동이라는 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나는 엄마가 옆에 있고 엄마가 자기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애를 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든 뭔가 밀가루를 거실에다 부은 다음에 뭐 이렇게 밀가루로 모래장난을 하든 냅둬야 돼요. 그러나 보통 엄마라면 그거 냅두지 못하겠죠. 첫째, 밀가루가 아깝고 거실 청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엄마가 몰입하지 않은 거죠. 그게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야. 밀가루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엄마가 눈치를 못 채야 돼, 집에서. 그 정도로 뭔가에 몰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물론 부엌은 엉망이 되겠지만 그때 거실에서 굉장한 물화일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밀가루와 함께 3시간 동안 노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게 막 그냥 보통 살림하는 엄마잖아요. 애가 뭔가를 감각 체험, 오감 체험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해요. 그렇게 10살이 딱 넘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주변에서 몇 시간 동안 자기가 아무의 방해도 받지도 않고 몇 시간 동안 놀아본 경험이 없는 애들. 첫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가면 그 경험을 못합니다. 몇 시간 동안의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결국 얘를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게 좋겠다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어린이집도 커리큘럼이 있어요. 세상에. 미치겠어요. 어린이집도 뭐 하는 시간이고 커리큘럼이 있어. 그게 잠깐 하고 또 이동해야 되고 간식 먹을 시간이야 간식 먹어야 되고 10살 이전에 3시간 이상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질 않는 거예요. 애들한테. 바보가 돼버려요. 바보가. 그래서 1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가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서 꿈을 꾸면서 그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돈벌이여도 괜찮아요. 돈벌이에 몰입해도 돼요. 엄마가. 그 대신 돈 버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집에서 스트레스 해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돈벌이를 즐겁게. 그러니까 이 일 자체를 즐기지 않으면은 자기 집 애들도 자기의 행동 자체를 못 즐기는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부모는 되게 즐거워야 돼요. 기본적인 심리 상태가.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바벨 전략은 이제 아까 다극성.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우리 애가 이게 위험한 행동일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예를 이런 걸 듭니다. 애가 너무 도둑질을 잘하는 거예요. 애가 어디 친구 집 놀러 가면 콕 주워. 그 애가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그 애 거를 도둑질을 해야 돼.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둑질을 나쁜 짓이지만 빈집을 하나 임대를 해서 그 빈집털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빈집에다 책꽂이를 꼽아놓고 책 속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해놓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 저 빈집을 터는 것이다. 빈집의 어딘가에 내가 보물을 숨겨놨다. 즉 도둑질을 점점점 게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게임화 시키면서 부모 자식 간에 웃으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의 물건이 어디로 사라졌을 때 속상해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15세 이전의 교육 방법이에요. 15세 이전의 도덕적인 그러니까 부모의 고정관념이 일찍 그렇게 됐을 때는 얘의 가능성이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도둑질하는 그거 아세요? 간디도 도둑질했던 거 아세요? 14살인가 15살에 간디가 친구들하고 도둑질을 합니다. 인도를 해방시켰다는 그 간디가. 그래서 그게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간디 자서전에 나와요. 간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간디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막 우는 거, 반성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서
우리 애가 저렇게 됐을까 이러면서 반성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간디가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몇 시간 동안 우는 모습을 지켜봤대요. 야단 안 쳤는데. 자, 이게 임팩트 있어요. 아니면은 이놈의 새끼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해가지고 너 경찰서에 가자, 이게 임팩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도둑질하는 아이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거랍니다. 첫째, 결단력과 실천력이 좋다. 그다음에 동기부여 능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능력이 강하고 그게 어렸을 때는 소유욕으로 나타납니다. 훔치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요. 동기부여 도파민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어렸을 때 이기심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순간에 그것을 호주머니에 담을 때 굉장히 신속한 어떤 강렬한 결단력이 없으면 절대 못 훔친대요. 그게 결단력이에요. 실행 능력, 그걸 들고 도망쳐 나오는 능력, 안 들키고. 근데 이게 나중에 아이디어를 훔치는 능력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도둑질하는 능력은 대개 어른이 됐을 때는 굉장한 사업가의 능력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억눌러버리면 얘는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거야 라고 교육은 되죠. 근데 아이디어를 훔치는 능력까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 애들을 특히 굉장히 도덕적이고 자수성가한 아버지가 엄한 집안에서는 천재가 안 나와요. 공무원은 나오는데 천재가 안 나와요. 그게 도덕교육을 하면서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인성창의성 교육을 할 때, 강의를 할 때 엄마들이 되게 착각하거든요. 자, 인성과 창의성이 있을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성이 창의성의 바탕일 것 같아요? 창의성이 인성의 바탕일 것 같아요?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강한 사람이 더 강력한 인성을 갖게 될까요? 창의성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인종차별 얘기를 했잖아요. 창의성이 있는 아이들이 인권의식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떤 평화나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그 행동을 창의적으로 노력하게 돼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그게 비즈니스의 기원이에요. 비즈니스의 기원은 인간의 고통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거룩한 인성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설픈 인성이 뭐냐면은 10계명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 뭘 하면 안 돼가 어렸을 때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은 애들이 겉보기에 인성이 있는 것처럼 자라요. 어른 앞에서는 배꼽 인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어디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다 따라요. 따랐는데 그게 주입된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들어왔던 인성의 요건들이 있잖아요. 아이템들, 즉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 그런데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일탈이 가능한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때 도덕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창의적인 애들은 이게 아직 불법은 아니지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자율적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자란 애들은 나이 들었을 때, 그죠?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이나 타인의 자율권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근데 훈육받은 애들은 그게 둔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법상 불법이 아니니까 해도 돼 이렇게 판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가끔 공직에서 보죠. 저는 합법적인 일만 했습니다. 근데 막 욕도 먹죠. 그게 그러니까 가짜 인성을 만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훈육을 해버리면. 응? 학교 교재? 합법을 가장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자라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두뇌를 연구해 보니까 전두엽과 중뇌 사이에, 중뇌는 감정이 내고 전두엽은 이성이 내잖아요. 이거 사이에 그 신경망하고 혈관이 있는데 자기의 충동대로 행동을 해서 그게 그다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15세 이전에 많이 경험을 해야 된대요.
즉 많이 실수를 허용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어렸을 때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되면은 거기서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지만 돌아서서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간디가 아버지가 우는 것을 봤듯이. 그때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만 했던 신경망이, 전두엽과 중뇌 신경망이 엄지손가락만하게 굵어지려면 자기 스스로 실수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15세 이전에, 청소년기에. 대학교까지 포함 25세라고 넓게 보면 25세 이전에. 그럼 이게 굵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 욕망이 생겼을 때 이 이성이 제어하는 힘이 강해진대요.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굵어졌기 때문에 욕망이 생겼을 때 야,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욕망이 순식간에 딱 사라지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훈육받은 애는 어른이 돼서도 이 새끼손가락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욕망을 제어하는 힘이 약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나쁜 짓을 하거나 할 확률로 생기는데 그런 애들은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애들이에요. 근데 타고나기를 소극적으로 타고난 애들 있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우울증과 자살의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전두엽과 중뇌 사이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굵은 신경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적극적인 애들은 일탈이나 불법 행위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적인 불법인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둔감한. 근데 소극적인 애들은 우울증이나 자살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청소년기 애들은 15세 이전의 애들을 인간으로 보면 안 되고 동물 단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그 우리들 작가님의 강연은 유튜브에 고영훈 치면